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청년 매수 심리 2030 부동산 투자 방법인데 2030 분들을 그렇게 많이 있진 않네요. 그래도 자녀분들에게 조금 많은 가이드를 주시고, 뭐 2030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실무적으로 보면은 자녀들 명의로 실질적인 투자들은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더라. 라는 게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2030 관련돼 가지고 우리 왼쪽에 김대중 교수님 같은 경우 학생들하고 접하고 또 직접적으로 부자학이라는 책도 내시면서 뭐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김대중 교수님께서 먼저 2030 관련된 투자 얘기라든지 뭐 요즘 학생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는지 뭐 그런 얘기 좀 같이 주시면서 또 직접적으로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세종대학교에 경영학과에 있는 김대종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입니다. 우리 뭐 앉아 계시거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이제 우리나라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5대 5입니다. 집을 가진 분과 없는 분이 5대 5고, 우리 국민들의 주거 형태로 보면 6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20%가 이제 뭐 빌라라든지 주택에 계시고, 이제 오피스텔, 뭐 상가주택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을 받는 방법. 서울에 가급적이면 서울에 한강 이남을 사십시오. 한강 이남. 강북보다는 한강 이남이 훨씬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삼성도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3,300조를 들여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한강 이남 쪽이 계속 발전할 것이다. 용인 중심으로 이제 이번에 300조를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제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둔촌주공이 33평 기준으로 12억 5천만 원에서 13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지금 한 17억 정도 합니다. 분양건이 이제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그 입주권은 옛날에 둔촌주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고, 한 17억 정도고, 바로 옆에 있는 헬리오시티가 한 18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제 그 둔촌주공이 미분양 났을 때 막 선착순으로 분양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제비 뽑기로 해서 뽑았는데, 경쟁률이 아까 이제 김예린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한 4대 1 정도였고, 미분양이 상당히 나왔지만 다 100% 완판 계약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내리는 것은 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은 집값의 70% 정도 대출해 줬습니다. 세계 최초 분양자들한테는 지금 현재 집값의 90%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지금 현재 한 20% 정도 내렸거든요. 전국에요. 서울도 한 20% 내렸고, 인천은 많이 내렸는데 50%까지 내렸습니다. 집이 부동산 가격이 내리게 되면 은행이 파산하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현상 유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안 되지만 내리는 것은 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지금 80% 풀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은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이 아파트 청약하는 게 아직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분양한 사람에 대해서 3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줬습니다. 아직 뭐 그런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 사기입니다. 아파트보다도 이게 대부분 이제 빌라라든지, 또 등기부등본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안 떼고 선순위에 있는 집을 본인이 전세를 잘못 들어갔으면 그 책임의 반반을 대법원은 본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 말은 안 믿어서는 안 되고, 계약자 본인이 왜 그걸 확인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제 이렇게 전세 사기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집값이 50% 내렸는데 선순위 대출이 있었고 인천에 보니까 한 2억 7천 정도가 원래 감정가인데요. 전세 선순위 대출, 은행 대출이 1억 5천이 있는 집에 한 1억 정도 전세 들어간 겁니다. 1억 3천, 1억 정도.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는 앞에 1억 4천, 1억 5천이 있더라도 1억 들어오면 2억 5천이니까 집값은 한 3억 정도 한다. 앞으로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켰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전세를 들어갈 때는 절대 선순위가 있는 집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대출이 없는 집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 지금 현재 인천에 전세 사기로 됐던 집들은 경매 낙찰가가 50%입니다. 감정가의 반이니까 거의 3억이라 그러면 한 1억 5천에 낙찰되니까 전세 사기에 당한 사람들은 한 푼도 돈을 못 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천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이 넘으면 우리가 우선 보증해주는 2,700만 원도 안 줍니다. 서울에서는 한 1억 정도 전세가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우리가 최우선 변제금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요. 이게 모든 지역마다 다릅니다. 인천, 서울 전부 다. 서울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우선 변제금도 안 되니까 꼭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우리나라에 집이 없는 분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라.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이제 김예림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서울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청약 통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청약 횟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8세죠 고등학생이면 자녀가 있거나 뭐 조카가 있다 그러면 18세가 됐다 그러면 청약 통장을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20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세대주를 분리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이라 그러면 세대주가 분리되더라도 의료보험료는 부모 걸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청약의 자격 조건이 3년간 세대주를 해야 됩니다. 또 이사를 서울에 실제로 거주를 해 주소만 옮기면 되는 거죠 서울에. 그래서 서울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만 청약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또 본인이 33평 집이 하나 있는데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이러면 넓은 집도 지금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그 당첨되고 난 다음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2년 안에 판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둔촌주공이 기존에 있던 입주권은 17억 18억인데 분양은 13억이었습니다. 경쟁률로 4대 1밖에 안 됐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의 송파, 강남 4구에도 계속 이렇게 분양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강남에다 본인이든 뭐 자녀든 청약을 당첨되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지난 한 50년간 부동산 가격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게 90% 확률로 올랐습니다. 저는 내년부터는 다시 은행 이자가 내리기 때문에 부동산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주식은 지금 뭐 70%, 80% 내린 것도 많거든요. 그래도 정부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주식은 자기가 선택했고 우리 전체 국민의 한 20% 정도만 하지만 부동산은 우리 전체 국민들의 자산과 생계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정부가 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올 하반기까지 한 5% 정도는 더 내리겠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반등을 한다. 부동산 가격을 방치해서 내리게 되면 내년 4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계속 내리게 되면 선거에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관련돼서 의무 규제라든지 뭐 전매 금지 다 해제했습니다. 정부가 지금은 집을 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오히려 강남 4구에
분양을 받거나 그렇게 집을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지금은 계약금 20%만 있으면 강남에 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입주는 2년 뒤에 하거든요. 그러면 입주할 때 강남에 보통 분양가격이 한 13억, 15억 정도 되는데요. 계약금 20%니까 한 2억 정도 빌려서 내고, 중도금 전액 대출이고, 잔금 때는 내가 입주 안 해도 됩니다. 전세 주면 한 2억 정도로 내 집을 강남에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양을 받는 것 저는 제일 좋다. 그렇게 하고, 분양에서 좀 떨어지거나 어렵다 그러면 그게 이제 급하게 매물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품을 파는 것이 가장 좋다. 제 아시는 분이 청담동에 재건축되는 걸 하나 샀습니다. 청담역에 가시면 재건축되는 게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청담동이 가장 서울에서 좋은 부동산인데요. 지금 그분은 45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전세가 26억입니다. 전세를 26억 주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또 하나 또 강남에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가 1억 나왔대요. 강남에 집이 2개 있으면 종부세 1억 나옵니다. 1억 나오지만 그분은 본인은 살 때 그 집을 8억, 10억 정도 샀다 그럽니다. 근데 재건축이 청담동에서 입주하게 되면서 한 45억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2, 30억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청담동에 재건축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이 본인이 발품을 파는 것이고, 또 직접 찾아보시고, 항상 시간만 되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 추이를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드라마 보는 것보다 이렇게 부동산 시세 파악하면서 집을 사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결론은 이와 같이 부동산에 분양을 받는 것도 하나의 좋고, 두 번째는 강남의 재건축을 건매물을 하나 사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분양이나 청약 시장이 좀 좋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있어도, 그래도 양극화가 워낙 심한 그런 상황이라 김대중 교수님은 또 청약 이쪽 관련돼서 젊은 친구들 상대로 또 부자학에서도 많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뭐 시간들 되시면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든지 또 책도 한 번씩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또 김인만 소장님 계신데요. 김인만 소장님 방송 활동 많이 하시면서 아마 그래도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장 환경이나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가장, 본인이 항상 뭐 매주 출연들을 하면서 동향들을 살펴보니까 좀 이런 뭐 기사라든지 또는 뭐 유튜브 이런 내용들 정제되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 더 정제되고, 그래도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소장님께서는 요즘 2030에 대한 그 매수세라든지 또는 거래량 회복, 그다음에 시장 동향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김인만이고요. 자, 오늘 주제가 2030 그 매수 전략인데요. 오늘 부모님들이 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뭐 2030들이 사실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자,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지원을 좀 해줘야만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 마지막 숙제 아니겠습니까? 자식 집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12월, 작년 12월까지 굉장히 바닥이었고요. 1월 1.3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급매물들이 좀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2월, 3월까지 계속 거래량이 늘어났고 호가도 올랐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해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2015년부터 서울 기준으로 해서 2021년까지 미친 듯이 집값이 올랐는데 6개월 조정이 되고 다시 또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뭐 불안해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고요. 이 시기가 지나면 사이클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란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집값
꺾였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지켜보면서 매수 전략을 짤 필요는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보호입니다. 보험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들고 있어야 되고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오르기는 오르죠. 오르는데 우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 떨어지면서 10년 전에 10억이 그렇죠? 가만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면 7억 4천만 원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아파트는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일반적으로 13억, 14억까지 올라가는 건 그게 사실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방어를 한 거고요. 한 20억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집값이 오른 거고요. 한 3, 4억 정도는 그냥 인플레이션 방어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전세를 살았다. 10억을 전세를 살았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예요? 7억 4천만 원 정도로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내가 손해본 겁니다. 그래서 전세는 어떤 전략에 따라서 내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갈아타기 위해서 이렇게 뭐 몇 년 전세를 살 수는 있겠지만 물론 청년일 때 2030 시절에는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 전세이고요.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2030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주로 타깃이 되고 있죠. 사회 경험도 없고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월세 내기는 돈이 아깝고, 그렇죠? 뭐 월세를 아끼려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전세에 들어가는데 서울은 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주로 이제 부천이나 서울 강서구나 인천 쪽으로 저렴한 전세로 찾아가다 보니까 이게 사기 사건에 이제 휘말리는 거죠. 신축 빌라들이 또 깨끗하니까 또 오래된 빌라 들어가기 싫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지금 또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원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금 못 받아요. 우리 세금으로 정부에서 메워주지 않는 한 그분들은 구제 안 됩니다. 선순위권자 은행 근저당이 있으면 절대 회복 안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최우선 변제금 정도 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빵빵 터지는 건데요. 절대 전세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케어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경험도 없고요. 부동산이 괜찮다. 주인이 임대인이 뭐 2천억대 자산가다 괜찮다라고 하면 애들은 또 아니 중개사 믿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휘말리기 때문에 자녀가 계약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이 따라가시든 반드시 계약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확인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야 되고요. 계약일, 잔금일 모두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선순위 건저당이 있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전세 가율도 보셔야 됩니다. 집값 시세 확인한 다음에 70% 넘어가는 빌라 오피스텔 전세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정 들어가야 된다면 전세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의외로 가입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아는 기자님들하고 이제 막 전화가 와요. 통화하다 보면 자기도 전세 보증보험 가입 안 했대. 안전할 줄 알고. 왜? 돈 내기가 아까운 거죠. 그 보험비가 아까워서 안 하는데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전세금 온전히 돌려받는 거거든요. 다른 게 없어요. 전세는 아주 단순한 제도예요. 주인하고 그냥 계약서 한 장 쓰고요. 주인한테 돈 맡기고 주인 집에다가 잠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돈 안 돌려주면 방법이 소송해가지고요. 경매 넘기는 방법인데 선순위 건저당권자가 있거나 낙찰 가율이 내려가게 되면 감정평가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50% 떨어지게 되면 못 받아요. 100% 못 받기 때문에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하시고 가급적이면 뭐 월세로 가시는 것도 좋겠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자녀 세대분들 또 2030들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제 집값이 좀 꺾였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고요. 한 2,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정확한 타이밍은 우리도 딱 찍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년에서 3년 정도 저도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오를 때 집을 바로 빡 살 수가 있느냐.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전략을 짜야 되고 필요한 건 지금 올해 집을 사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 뭐 어떤 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봉양, 자녀하고 같이 이제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일단 자금 계획을 좀 보수적으로 금리가 이제 제 생각에도 내려가긴 내려갈 것 같은데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빨리 안 내려갈 수도 있고요. 내려가는데도 천천히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 금리가 한 최소한 우리가 리스크 관리니까요. 3년 정도는 대출이자 낼 수 있는 자금 계획 정도 또는 예상치 못하는 변수 그러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금리를 더 올렸을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렸을 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도 한 3년 정도 대출이자 내는데 문제가 없는 자금 계획 정도는 저는 최소한 세우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땡큐겠죠. 그래서 그 정도 자금 계획을 세운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매물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쪽은 아직은 마이너스 15%,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고점 대비 33% 정도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10%포인트 정도는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22%, 뭐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저는 최대한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매물 위주로 그러면 자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세요. 강남은 15%, 20% 떨어졌고 송도국제도시는 마이너스 50% 떨어진 매물이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데 필요하다면 지금 시점이라면 저는 차라리 송도가 낫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50% 떨어진 거. 왜? 결국에는 침체가 이제 언제 반등을 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잠깐 떨어지고 내년부터 바로 오르면 뭐 강남이 당연히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한 3년 간다라고 하면 강남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또 오르죠. 그러니까 올해 안에 답을 내야 된다면 저는 고점 대비 최대한 하락한 매물 위주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송도도 신도시잖아요.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신도시 위주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나오면 반드시 청약을 해보시고 교수님 분양 이야기했는데 분양이 가장 좋은 내집 마련 방법이기 때문에 사전 청약 자녀들한테 청약 통장이 있으면 반드시 계속 도전해 보셔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청약 통장 혹시나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되고 급하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애가 이제 대학생이야. 그렇죠?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야. 당장 내 집 마련할 필요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종잣돈 최대한 모으시고요. 청약은 계속 하시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같은 거는 반드시 하시고 집값이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추가 조정이 만약 2차 우리 2009년도 2013년도 시절 생각해 보면 2009년도에 한번 하락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 추가 하락이 있었거든요. 추가 하락이 될 때 강남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침체가 2, 3년 보합세가 유지가 되다가 2차 하락이 왔을 때 강남이 떨어진다면 그때는 강남 들어가셔야 됩니다. 송도가 아니고. 왜? 그때 이후에는 다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되거든요. 대세 상승이 되면 중심지 강남 지역부터 먼저 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상승은 끝났기 때문에 송도가 아까 제가 앞서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그렇지만 2, 3년 지나서 혹시라도 2차 하락이 만약에 있다고 하고 상승기가 접어든다면 강남이라든지 핵심 지역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전략을 또 다르게 해서 핵심 지역 위주로 또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바로 답을 내고 3년 후를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화하는 상황, 금리 상황,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또 금리가 이게 올해 떨어질지 내년에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차례 떨어질 때 아마 큰 폭의 반등이 한번 있을 겁니다. 아 이제 금리 떨어진다라고 해서 대기하던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반등 폭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택 수를 좀 줄이고 싶은 분들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번 기다렸다가 금리가 한번 인하될 때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때 파시는 것도 좀 좋은 타이밍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짜셔야 되고 토마토 집통 앞으로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좀 자주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때 시장 상황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전략들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뭐 2030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투자 관련된 컨설팅이나 상담도 업무도 하고 계시니까 실무적으로 접근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되는 타이밍,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그 3년 정도 상환 능력 고려 이런 거 굉장히 실무적으로 진짜 필요한 팁이거든요. 그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한 거라든지 투자를 하는 순서 뭐 중심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전략 사실 이런 거 책 사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뭐 구두로 이렇게 설명해 주다 보니까 옆에서 듣는 저도 아주 좋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지금 우측에 계신 분 아까 그 발제하신 김예림 변호사님인데요. 또 그 김 변호사님도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나 또 최근 들어서 분양권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마이너스 프리미엄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재투자하시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 좀 주시고 또 뭐 계약서 같은 거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깡통 전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계약서 검토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용역이나 컨설팅 계약하실 때는 같이 서비스로도 넣어주시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분양하고 청약 그다음에 내 집 마련 관련된 거 전체적으로 컨설팅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들 비롯해 가지고 지금 두 분께서도 깡통전세 관련돼서 얘기도 주신 것 같은데 요것도 조금 더 실무적으로 보시면 좀 몇 가지 대응 방법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이나 분양,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 그다음 뭐 분양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자산하고 연결돼 있는 거니까 최근 그 뭐 컨설팅 사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2030 세대에서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전세 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긴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뭐 이런 사례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뭐 범죄단체 조직죄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들어갈 때 조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주택 경기가 급격히 좋았다가 그래서 전셋값이 막 오를 때 이제 무자본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수백 채 수천 채를 사들이고 그다음 전세 보증금 편취하고 그리고 주택 경기가 나빠지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수단이나 방법도 계속 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가실 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신축 빌라 전세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들어가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선순위 그 채권이 있으면은 먼저 배당 받아가게 되니까 선순위 근저당이 좀 많이 잡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 전세도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빌라는 다세대죠. 세대별로 등기가 돼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별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통으로 단독주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가 다 세대 분리돼서 살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임대인이 그 안에 살고 있는 확정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나보다 앞서서 이제 배당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금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세금 같은 것들이 또 체납이 돼 있으면 이것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의 뭐 세금 체납 내역 이런 것들도 자료를 좀 요청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반드시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신축 빌라 전세가 왜 위험하냐 이런 시세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좀 실제로도 부풀려진 거래들도 많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대출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장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일단 실거래가 찍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 실행하거든요. 그럼 사실 믿을 수 있는 시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는 거라서 이제 시세가 시세에 비해서 전세
전세가가 너무 높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 들어가면 사실 시세대로 낙찰 안 되잖아요. 그래서 60% 50%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면 위험하신 거죠. 다 변제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전세가율은 60%대 초반이고요. 서울은 지금 50%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 넣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보다 주변에 보시면 그 전세를 들어가자마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셔야지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확정일자 다음 날 날짜로 해서 안 해두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반드시 하시고 전세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보통 전세권 설정 좀 번거롭고 비용도 들고 그리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시면은 이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한 것만으로는 이제 판결 나중에 이제 만약 못 돌려받는다 그럼 소송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세권 설정해두면 바로 그 판결 없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임대인도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세권 설정하는 거 동의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구하실 수 있으면 요구하시는 게 좋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 가입은 미리 알아보셔야겠죠. 그래서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위험한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사실 나온 대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하는 거 그거 아니면은 어떻게 뭐 구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어서 나올 만한 뭐 예방책, 대응책 다 나왔는데 실효성은 크게 없죠. 이분들을 변제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들어가도 되는 전세는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시세 같은 것들도 안정적으로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전세 쪽으로 좀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투자하실 때도 사실 그러면은 빌라보다는 아파트 쪽이 좀 전세가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빌라라고 하더라도 호재가 있는 지역 빌라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율이 많이 안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지역의 빌라라던가 예정지 빌라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은 전세가 좀 낮겠죠. 오래된 빌라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입주권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낙찰가율이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곳들 전세는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문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계약 해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 시점이 된 것들은 대부분 2년 전 분양을 받으신 거라서 금액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분양가가. 그래서 게다가 이제 주택 쪽에 굉장히 규제가 많다 보니까 상가나 뭐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제해달라고 엄청 많이 오시는데 해제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일부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기간을 두시더라도 해제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투자하시는 방향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가 어려운데 뭐 입주가 지연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해제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서 좀 상황에 맞게 좀 발빠르게 대처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듣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네요. 그죠? 네. 참 이게 2030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세 사기들 당한 거 보면 5060도 있더라고요. 꽤 자녀들 집 사주고 이제 본인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세로 들어가서 살자. 집 줄여서 30평대 본인 이제 집 정리하고 자녀들 집 사는데 도와주고 자기는 이제 조그만 빌라 깨끗한 거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뭐 이런 분들도 막 당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거래하는 그런 빈도나 이런 것들이 적다 보니까 참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노년도 굉장히 그러면 서로 자식들도 신경 쓰이고 또 마지막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잘 활용들 하시고 이런 대출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게 뭐 미국으로 치면은 서브프라임 등급 굉장히 서민들한테 대출을 막 해준 것 같고 우리나라 보면 이 전세 대출 자체가 옛날에 카드 대란 있죠.
그냥 뭐 돈이 있던 없던 그냥 돈 막 빌려주잖아요. 와서 노숙자들한테도 그냥 카드 만들어주고 이런 것처럼 소득이 없는 학생들이나 뭐 직장도 없는 친구들한테도 그냥 막 대출을 막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에 쭉 쌓여있던 이런 문제점들이 터졌다. 그 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아까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김 소장님도 그렇고 김대중 교수님도 다 똑같이 지적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겉으로는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게 선순위 채권 밑으로 들어가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들 2030 자녀들도 그렇고 뭐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전세로 마지막 이제 거주를 하시려는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도 항상 그 뭐 잘 체크를 하시고 전세 가율이라든지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잘 확인을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는 전체적으로 한 분 한 분이 얘기를 쭉 해주셔가지고 이런 전략들이나 그다음 내용들을 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3부에 질문들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